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포에서 첫 수업입니다. 네, 긴장되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수업이어서 그래도 안 입던 양복도 입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나오다가 아내한테 이건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아? 그랬더니 얼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볼 내용은 프린트 받으셨죠? 예, 30문제 정도인데, 그러니까 뭐 기초적인 내용들은 생략돼 있고 올해 나온 최신 판례들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처럼 뭐 풀어보시고 몇 점 맞았다 뭐 이렇게 실망하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냥 확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요한 이론들을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축키가 안 돼 있어서 조금 걸립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하였으나 그 후 갑은 다시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그러니까 일단 읽어보니까 이게 뭐에 관한 문제냐면 이중매매죠. 그럼 이중매매가 이 문제로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점은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죠. 적극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반사회적 무효인데 그러니까 지금 읽어보니까 적극가담이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칙은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병이 적극가담하여 등기한 경우. 자, 여기서 이제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왔어요. 적극가담했다는 말이 나와 있으면 이제 반사회적 무효가 되고, 그러면 을은 병에게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직접 말소할 수는 없다.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상대방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구해야 되고요. 디귿 보시면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한 병이 X 토지를 다시 선의의 정에게,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 정 나오면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죠.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제3자 정이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리을 보시면 만일 적극 가담한 병이 무에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볼 것도 없이 역시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리을 지문에서 이 판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리인을 통한 법률 행위를 했다면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본인이요, 대리인이요? 전부 다 대리인. 그럼 이제 뒤에 본인이 몰랐다 이런 말이 써 있을 텐데 이건 뭐 읽어보실 필요 없고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라고 써 있으면 본인 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니은과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죠? 이중매매 잠깐 좀 정리를 하면 부동산 이중매매 잠깐 보면 그러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대금을 냈고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갑이 을에게 등기를 주지 않고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합니다. 근데 일단 이중매매를 논의한다는 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문제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금은 이건 뭘로 추정되는 거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배액상환하고 해지하면 뭐 다시 누구에게 팔든 법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도금이나 잔금 이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에게 넘겼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시험에서 뭐라고 한번 출제했냐면 이 갑이 계약금만 받은 상태인데 병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자, 반사회적 무효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중매매 자체가 논의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한테 등기가 넘어가고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넘겨줘야 될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단순한 이행 지체예요, 불능이에요? 불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이중매매가 유효인 경우, 유효라는 건 병이 소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을은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일단 조심하실 점은 불능으로 인한 해제니까 최고나 이행기, 이행제공 다 필요 없고요. 불능 즉시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그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었어요.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을은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 채권이 있어요. 목적물을 인도받았는데 등기를 딴 사람에게 넘긴 상태.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자기 거 달라고 이제 인도를 청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을은 야, 나 갑한테 손해배상 받을 거 있는데 손해배상 안 해주면 이 목적물 아무에게도 못 줘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유치권은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유치권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 채권은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갑이라는 사람의 의무 위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목적물하고는 결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었다. 반사회적 무효. 그럼 이건 이제 이 제2매수인이 뭘 했다는 거야? 적극, 가담 또는 뭐 요청, 권유, 유혹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적극, 가담이라고만 썼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뭐 요청했다, 권유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럼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 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무효예요. 일반적인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무효가 되면 을은 등기를 받아올 수 있어 없어요? 있게 된 거지. 이게 이제 이행불능이 풀린 거예요. 이게 무효면 얘가 이제 소유권을 받아올 수 있는데 받아오려면 얘 등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시켜야죠. 그럼 제일 기본적으로 묻는 건 좀 전에 질문에도 나온 것처럼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 상대방은 누구예요? 갑이랑 계약했지 병이랑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은 자기 상대방 갑을 대위에서 말소를 구하는 거지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했고, 그러면 이 을이요, 당신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걸 이유로 이중매매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돼야 안 돼? 안 돼요.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채권자 취소권을 물어보는 게 딱 2번 나온단 말이야. 한 번은 이중매매.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무조건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되는 거고, 또 어디서 한 번 나오냐면 통장호의 표시에서, 통장호의 표시는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갑과 병의 이중매매가 무효가 됐다면 갑과 병이 무효인 걸 알고 이걸 추인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할 수 없죠. 추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할 때 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있었죠.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규 위반. 그러니까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은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병이라는 자가 적극 가담을 했다는 건 을의 채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 병이라는 애가 적극 가담했는데 아까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대리인으로서 했대요. A의 대리인으로 적극 가담했는데 본인은 몰랐대요. 본인이 몰랐다고 유효가 될 수는 없다. 누가 기준이라고요? 대리인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든 모르든 따질 거 없이 무효.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병이 정한테 팔았을 때 기준은 대리인 기준이었고, 그럼 이 정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취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얘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정답 지문으로 이중매매가 문제로 나왔을 때 정답 지문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게 정이에요. 정 나오면 권리 취득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이중매매에 관한 내용. 이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고, 물론 이제 103조에서는 가장 시험에 흔하게 나오는 유형은 뭐였냐면 반사회적 무효인지 아닌지 판례 구별할 수 있느냐. 우리 뭐 지금쯤이면 뭐 반사회적 무효 판례는 다 구별하잖아요.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렇게 시작하면 반사회적이 아니야.
아니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되고 103조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중매매 사례 문제가 나오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문제 2번 볼게요. 자, 2번. 자력이 없는 갑은 A에게 3억 원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가장매매하고, 자, 뭐가 나오냐면 통정호의 표시죠. 가장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에서는 우리가 비통착사,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강박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거의 매년 출제되는 건 통정호의 표시입니다. 그럼 갑과 을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A는 이것이 사회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 뭐 나왔어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 2번 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이므로, 바로 틀렸죠? 허위 표시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통정호의 표시가 반사회적 무효면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겠죠. 그러면 돌려받을 수 없지만 이 통정호의 표시 자체가 불법 원인은 아니다.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고요. 3번. 갑과 을이 X부동산의 가장매매 계약을 추인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가장매매는 뭐야? 무효죠. 그럼 여기서 무효행위를 추인합니다. 그럼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된다. 소급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무효행위 추인 잠깐 나왔는데 무효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인이에요.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지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첫 번째 중요하고, 좀 전에 두 번째 절대로 추인할 수 없는 거. 반사회적, 불공정, 강행법 위반, 이건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4번. 만일 을이 병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그럼 이제 통정호의 표시에서 누가 나온 거야? 병, 제3자가 나온 거죠. 그러면 병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제3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주 나오는 거죠. 제3자는 선의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요. 틀렸고요. 그 다음 5번. 만일 X부동산이 을로부터 병으로부터 정에게 차례대로 매도된 경우 허위 표시에 대한 병이 악이라도 정이 선이라면, 전득자가 선이에요. 그럼 얘는 권리 취득할 수 있다. 말소를 구할 수 없다. 5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죠. 요건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을 좀 본 거고, 잠깐 좀 정리를 하면 통정호의 표시는 대표적인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지금 지문에 나왔던 것처럼 A가 갑의 채권자로서 3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제 갑이 돈을 안 갚고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친구랑 짜고 재산을 빼돌립니다. 그러면 갑은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제로는 없는데 넘겨주는 표시를 했으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이와 통정의 공통점은 뭐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불일치를 모르고 해요? 알면서도 해요? 알면서도 합니다. 그러면 착오와 차이점이 뭐예요?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오라는 건 아예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건데, 비진이와 통정은 알고 하는 거야. 근데 비진이와 통정의 차이점은 하나죠. 이건 혼자 한 게 아니라 을과 짜고 한 거야. 그러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를 표시하면 우리 민법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게 무효인데 이 가장매매 자체가 반사회적이냐 불법이냐라고 물으면 이건 반사회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에게 첩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럼 첩계약의 경우에는 일반 무효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그러면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 그러면 돌려받을 수 없는 건데 이건 반사회적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에게 있죠. 그럼 이제 갑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되찾아온다라고 했냐면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럼 소유권에 기한 말소랑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는 소송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동일한 거야? 얘네들은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동일하다. 얘네들은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에 해당된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효는 똑같아요. 우리가 명의신탁 공부할 때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어요.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겼다. 그러면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무효잖아요. 그럼 명의신탁이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은 아니야.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그럼 갑은 등기 어떻게 가져오면 돼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말소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을 청구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 A가 당신들의 가장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가능하고. 좀 전에 어디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고 통장호의 표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근데 을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팝니다. 병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야? 무권리자에게 샀기 때문에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화에서는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선의였다면 갑은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선의의 병이 권리를 취득하는 이유는 무효등기를 신뢰해서가 아니고 법률의 보호 규정 때문에 취득합니다. 비, 통, 착사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선의의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데 얘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얘가 살 때는 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통정오의 표시인 거야. 그러면 이 병이 나중에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 선의의 병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효 주장은 누가 하는 거야? 누구나. 이해관계만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거지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제3자 선이 과실이 있어도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전부 다 공통점이에요.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다 공통점이고 그러면 누가 입증하느냐 문제가 있었죠. 병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임을 입증해야 돼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돼요. 갑이죠. 그렇죠? 선의는 추정되어집니다.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병이 입증할 것이 아니라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만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자,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선이었고요. 얘는 악이래. 그러면 얘는 권리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악의의 정은 취득해야 못해요? 하는 거죠. 앞 사람이 이미 소유자죠. 그럼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법이론상 소유자에게서 매수했다, 취득했다면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그래서 뭐 엄폐물 법칙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번엔 거꾸로 병이 악이고요. 정이 선이에요. 그러면 악의 병은 권리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선일 때만 보호하니까. 근데 그걸 산 사람이 선이래요. 얘는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병만 제3자고 정은 취득 못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정도 악이에요. 병도 악이, 정도 악이. 권리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자,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선의 3자. 그럼 병도 악이고 얘 취득 못하네. 정도 악이에요. 취득할까 못할까? 못하는 거야. 근데 정이 무한테 팔았어요. 무가 선이에요. 취득한다 못한다? 하는 거. 무가 기한테 팔았어요. 기는 악이에요. 취득해요 못해요? 하는 거죠. 앞사람이 권리자면 뒷사람은 무조건 취득하는 거고 그러니까 병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이해관계는 전부 다 제3자에 해당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정호의 표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례고 근데 만약에 이 병이 매수한 게 아니라 상속을 받았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서 아버지 건 줄 알고 돌아가셔서 모르고 상속을 받았다. 얘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상속으로 이전받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니죠. 얘는 누구랑 같이 취급해야 돼. 그렇죠. 당사자랑 같은 지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통정허위 표시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착오입니다. 1번,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핵심어는 뭐냐면 예측 기대요. 예측 기대. 여기서 좀 잠깐 장래란 얘기가 들렸는데 장래 사실에 대해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장래 사실.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건 현재 사실에 국한하지 않고 장래 사실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장래 사실에 대한 착오가 뭐가 있었냐면 법률의 착오 있었죠. 법률의 착오는 양도소득세 판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곳이 아니라서 좀 버벅거립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부동산을 팔 수도 있는데 지금 팔면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을이 뭐라고 했냐면 야, 세금 문제면 걱정 마라. 내가 세법을 잘 알고 있는데 나한테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다. 요 투자 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넘기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게 누구 회사라고요? 을. 그러면 이 경우엔 결국 누가 사는 거야? 을이 사는 건데 이런 방식을 취하면 세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갑이 진짜냐? 그러면서 등기를 넘겼죠. 넘겼더니 어때요? 바로 세금 나오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더라도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무슨 착오예요? 법률의 착오예요. 법률의 착오. 그러면 양도세라는 건 지금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나중이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착오라는 것은 반드시 현재 사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사실까지 포함한다라고 본 거야.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지문에서 핵심은 막연히 뭐 했다는 거예요? 예상하거나 기대했다. 근데 이것과 다르다고 해서 착오 취소를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가를 하나 인수합니다. 근데 인수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인수했냐면 이거 인수하면 장사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인수했는데 장사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계약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막연히 예상이나 기대랑 어긋났다고 해서 착오 취소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 기대 나오면 착오 취소 안 된다는 점 판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하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착오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2번은 틀렸죠. 2번은 뭐 매우 중요한 판례죠.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소위 김홍도 화백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김홍도 화백의 그림인 줄 알고 샀는데 사고 봤더니 가짜예요. 그럼 일단 진품과 위품의 착오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자 있는 물건을 샀으니 하자 담보 책임도 경합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판례라고 했냐면 종전에는 하자 담보 책임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착오 취소를 배제한다는 게 통설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우리 판례가 처음으로 이건 얘가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경합한다라고 한 거죠. 그럼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하자 담보 책임은 제척 기간이 얼마예요? 6개월. 자, 그러면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자 담보 책임만 적용해버리면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 넘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뭘 하게 해주겠다. 취소는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판례.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착오 취소는 배제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착오 취소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가 착오 사실을 입증하고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 일단 착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누가 입증하는 거야? 취소하려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고, 취소를 막을 사람은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오 취소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 번째는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여야 돼요. 내용의 착오. 두 번째는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중과실은 없어야 됩니다. 중과실이 없을 것. 이게 이제 요건이에요.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한다는 건 어떤 착오는 안 된다는 거야? 동기의 착오는,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요.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동기가 어떻게 되면? 표시가 되면 내용의 착오가 되어서 이 경우에 착오 취소 가능해지는데, 주의하실 점은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는 필요 없다. 합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야? 표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유발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써 있으면 이제 모두 필요 없어요. 표시도 필요 없다. 표시 여부를 불문.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는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뭐가 되면? 표시가 되면 취소할 수 있고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유발했다라고 써 있으면 그때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죠. 이건 이제 우리 판례가 중요 부분으로 인정한 사건과 인정하지 않은 사건을 암기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중요 부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판례는 뭐가 있었죠? 토지의 현황과 경계. 현황과 경계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죠. 현황의 착오는 뭐였냐면 하천부지 판례. 농사 지으려고 토지를 1389평을 샀는데 600평이 하천이에요. 또는 경계선을 착오했다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중요한 중에. 제가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제 친구를 위해 보증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채무자가 딴 사람이에요. 중요한 중에. 중요하죠. 그럼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 대표적인 사건은 뭐야? 그렇죠. 시가와 면적. 시가와 면적.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되려면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중과실은 없어야 돼요. 중과실이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라도 착오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중과실만 아니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경과실 있는 표의자가 착오 취소했어요. 그로 인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착오 취소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이 나올 수 없고, 그럼 조금 전에 입증 책임이 나왔는데 취소할 사람이 나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입증해야 돼요? 취소를 막으려는 자가 착오가 아님을 입증해야 돼? 취소를 하려는 자가, 취소하려는 자가 착오를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막고 싶으면 뭘 입증해야 한다? 중과실. 그러니까 중과실의 입증은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부인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용이죠. 이용. 착오를 이용했다라고 써 있으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대요. 그러면 중요 부분 착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죠.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 대표적인 사건은 뭐가 있었냐면 무효인 가압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주면서 그 보증받는 사람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서줬는데 나중에 등기부에 봤더니 뭐가 있는 거야? 가압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가압류가 어떻대요? 무효래요. 그럼 실제로 가압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보증 서준 사람에게 새로운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차고 취소할 수 없고. 그러니까 시험이 그냥 기본적인 이론을 묻겠다라고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라고 출제하고 요걸 세부적으로 판례로 물으려면 무슨 판례를 출제하냐면 무효인 가압류. 무효인 가압류 나오면 차고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고. 자, 5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차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느냐? 얘는 너무너무 제일 중요한 판례죠. 이건 워낙 중요해서 차고에서도 출제하고 해제에서도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해제된 이후에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면 어떤 실익이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했죠. 얘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매도인이 해제했을 때 매수인에게 차고가 있으면 해제된 것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4번 대리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임의대리인.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범위를 정하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대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를 묻겠죠. 보존행위는 무제한합니다. 보존행위는 현상유지니까 무제한할 수 있고 근데 이용계량행위는 무제한이 아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대리권 범위도 안 정해졌는데 본인 집 팔아버리고 이런 건 안 돼요. 처분행위 할 수 있느냐? 처분행위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본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공동하여 대리행위를 함이 원칙이다. 원칙은 각자들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때 공동대리가 된다. 3번. 매매계약 체결에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얘는 뭐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리권의 범위.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어요. 대금 받을 권한이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어요.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으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별도 수권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하여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됐대. 그러면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으면 대금 받을 권한이 있고 계약 체결에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해지할 권한은 없고요.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되면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4번. 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원래 자기계약이나 쌍방 대리는 금지가 됩니다. 금지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본인의 허락,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두 번째는 채무의 이행이에요. 근데 채무이행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없는 채무, 다툼이 없는 채무로 보는 대표적인 게 변제기가 도래한 거. 변제기 도래한 채무이행이랑 두 번째가 뭐야? 등기 신청행위죠.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자, 5번. 부동산 매도의 임의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매매계약 시에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했어요. 누가 강박을 당했다고요? 대리인이.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은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네요. 할 수 있다 없다? 왜 할 수 없어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취소하려면 별도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 누구다? 대리인.
그러니까 대리인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본인이 착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리인은 착오가 없었답니다. 자,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기준이니까? 대리인. 그럼 만약에 대리인에게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가 가능할 텐데 그러면 취소는 을이에요? 갑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은 을이지만 모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갑에게. 그러니까 취소는 갑이 하는 거예요. 다른 시험에서 이런 걸 한번 낸 적이 있죠.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을과 매매 계약을 했대. 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취소하려면 누가 사기당했어야 돼요? 대리인이니까. 그러니까 눈을 들어 위를 보는 순간 틀리는 거야. 본인이 어쨌어요라는 건 다 꼬드기는 거고 누구만 보시는 거야? 대리인.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비진이 표시를 했대요. 그럼 비진이 표시는 본인 비진이에요? 대리인 비진이에요? 대리인 비진. 아까 103조 적극가담 얘기할 때도 누가 적극가담해야 돼? 대리인.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못 빼고. 불공정행위에서 궁박. 불공정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궁박은 본인. 그러니까 궁박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뭐가 나왔냐면 병이 을을 협박했대요. 강박했대. 누가 사기 강박을 당한 거야?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강박을 당한 거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는 누가 한다? 갑이 하는 거지 요 임의 대리인이 취소할 수는 없어요. 취소하려면 특별수권이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대리에서 옳은 것을 고릅니다. 기억. 좀 전에 이제 우리 본 거잖아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되는데 뭐가 있으면 된다고 했냐면 본인의 허락. 그러면 허락이 있는지 여부를 누가 증명할 것이냐.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허락이 없었음을 입증할 것인지 아니면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허락이 있었음을 주장할 것인지를 묻는 거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주장.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 요거는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조심하시고요. 원래 이제 이쪽 부분에서 판례가 새롭게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요 판례는 최근 판례로 나온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입증 책임을 얘기할 때는 원칙과 예외가 있다면 누가 증명해야 될까요?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예외 주장자가 해야 될까? 당연히 예외 주장. 원칙은 가만히 있으면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금지돼요?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야? 허락이 있어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입증하라는 거야?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성립과 효력에 관한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기초적인 거지만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이 생기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가적사 갖추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존재한다는 사실, 존재 사실은 기본적으로 추정될까요? 증명해야 될까? 존재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증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죠. 없는 걸 없다고 입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조건에서 정지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다툼이 생기면 누가 증명해야 돼요? 조건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근저당권에서 기본계약이 존재한다는 게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존재 사실은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야.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어요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일단 성립이 인정됐어요. 주장을 해서. 그러면 성립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인 게 원칙이겠어요? 무효인 게 원칙이에요? 유효인 게 원칙이겠지. 그러면 유무효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누가 증명해야 돼요?
무효주장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뭐다? 원칙이 유효. 언제 무효가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요. 그러면 유효인지 무효인지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제가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기를 당했는지 아닌지의 입증 책임은 취소하려는 자가 사기 당했음을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사기친 적이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당한 사람. 취소하려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착오도 원칙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는 건 누가 입증한다고요?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거고, 그럼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해서 취소를 했을 때 상대방은 그걸 막으려면 뭘 입증하라 그랬어요? 너 중과실이 있잖아 라고 입증하는 거야. 입증 책임은 이게 기본이에요.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예외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다. 기억은 중요한 판례고, 니은.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는 경우. 좀 전에 보신 거네.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어요. 그럼 본인에게 착오가 있다는 건 꼬드기는 거지. 볼 것도 없어요.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고요. 자, 디귿.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한 사람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어 입찰에 들어가면 입찰은 무효다. 이건 뭐 여러 차례 출제됐던 판례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잖아요. 충돌되는 두 사람을 대리해서 혼자 입찰 들어가면 그건 무효다라는 판례고, 그 다음에 리을.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대리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여기서 일단 이게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등기게, 등기. 요건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에는 거래한 사람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유효주장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주장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되죠. 중요한 판례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소유자였는데 이거를 갑이 매매한 게 아니라 을이 매매, 제3자가 개입이 되어 매매가 됐고요. 등기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요 갑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니 나는 이 부동산 판 적이 없어. 등기가 왜 넘어갔어요? 이거 말소해 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을이 뭐라고 병이 뭐라고 항변했냐면 나는 을한테 샀다. 근데 을한테 샀는데 을이 당신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병의 주장대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면 유권 대리죠. 그럼 효과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본인에게. 그럼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만약에 이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대요. 그럼 유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 대리죠. 그럼 말소를 구할 수? 무권 대리면 본인은 추인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죠?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절하고 등기 말소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이에요. 그걸 누가 증명할 거냐. 그러니까 이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얘한테 등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요 등기라는 것은 거래한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병이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입증해야 돼요. 갑이 등기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입증해야 돼. 원칙은 그거예요. 원칙은 대리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단 뭐가 돼버리면 등기가 돼버리면 이제 입증은 병이 할 게 아니라 갑이 해야 한다. 이 등기의 추정력에서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판례도 중요하니까 무권 대리 파트에서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 등기의 추정력 파트에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등기가 돼 있으면 대리권이 있다는 것도 추정한다라는 판례고요. 그래서
옳은 건 뭐야?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 답은 2번이고요. 자, 6번. 복대리에서 옳은 겁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의 대리행위로서 선임된 본인의 임의 대리인을 말한다. 뭐가 틀렸죠? 요게 틀렸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란 말 쓸 때 대리 파트에서는 자기를 가리킬 때 본인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대리 파트에서 본인은 무조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갑이고요. 대리인을 말할 때는 자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을이 병이라는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라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다고요?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라는 거예요? 자기행위라는 거예요? 자기행위. 대리행위라고 써 있으면 틀리고 자기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자다라고 하면 OX.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자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선임되고 나면 얘가 을이라는 애가 임의 대리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일 수도 있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다, 법정 대리다. 무조건 임의 대리. 뭐 했으니까? 선임. 그러니까 복대리인은 법률로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리인이 뽑은 애예요. 수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임의 대리예요.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가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본인의 대리인이지 뭐라고 잘 나요? 대리인의 대리인. 틀려요. 이런 건 없습니다. 전부 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대리인의 대리인을 말한다라고 하면 틀리고, 그러니까 이 병이 만약에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면 효과는 전부 누구한테 가는 거야? 본인에게 가는 거지. 을에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얘도 계약을 할 때 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명할 때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누구 이름을 현명하는 거야? 본인의 이름을 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대리인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문제인데, 요건 이제 수험상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존재에 의존한다는 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무조건 소멸하는 거고, 범위에 의존하는 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면 복대리는 그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복대리랑 표현대리 관계를 물으면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무조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문에 복대리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복대리, 표현대리 물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러면 선임 여부와 책임의 문제, 얘가 이제 임의 대리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일 수도 있는데 임의 대리부터 볼게요.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원칙은 선임할 수 없습니다. 자기한테 맡긴 일은 자기가 해야지.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면. 그러니까 여기에 승낙, 과, 및 이런 말 써 있으면 다 틀립니다. 우리 시험에도 이런 거 한번 나왔잖아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승낙 없어도 돼. 뭐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이 사고를 치네.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에게 어떤 책임을 지느냐 문제가 나오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 근데 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말이 써 있으면 본인이 지명을 했다. 본인이 지명했다면 선임 감독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는 꼬드기는 게 이거잖아요.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상 책임은 면제된다. OX. 틀려요. 원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선임했다면 선임 감독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얘를 지명한 거죠. 야, 병 좀 쓰자. 나는 병이 마음에 들어. 라고 얘를 지명한 거야. 그럼 누가 선임한 거야? 얘가 한 거예요. 얘가 선임한 거면 그냥 대리인이지 복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지명하자 을이 알았어 하고 얘를 선임한 거야. 그래서 선임했더니 얘가 사고를 치네? 그럼 본인은 본인한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아무리 본인이 지명한 자라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뭘 안 하면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했다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승낙과 관련되는 게 최근 들어 몇 년째 출제됐죠? 그러면 이때 이 승낙이 명시적 승낙을 얻어야 되느냐 아니면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이제 우리 판례는 이 업무가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보죠. 만약에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대요. 그러면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명시적 승낙 받아야 돼. 그렇죠. 명시적. 그거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어요? 분양 업무죠. 그러니까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분양 업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명시적 승낙을 얻어야 되고요. 누가 하든지 간에 별반 달라지지 않는데 그러면 이때는 명시적 승낙이 필요 없죠.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명시적 승낙이 필요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자주 요 판례들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법정대리요. 법정대리는 복대리인 선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법정대리는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면 책임도 어때요? 언제든지 져야지. 그게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야. 근데 이 법정대리인도 많이 아파. 도저히 업무를 못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대요. 책임 줄여줘야죠. 뭘로 줄여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으로 경감되어집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눠서 선임 여부와 책임에 관한 내용들을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계속 볼게요. 그래서 1번은 대리인이 틀렸고 2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틀리죠. 승낙을 얻어서 선임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렇게 선임했으면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 선임 감독상 책임을 져야 돼요. 3번 임의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이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예요. 자신의 처리를 요한다. 그럼 어떤 승낙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신에 의한 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명시적 승낙을 얻어야 되고요.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 선임이 허용되느냐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막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명시적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4번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 및 감독상 과실이 있는 때 하나여 책임이 있다. 일단 누구를 물었어요? 법정대리인. 그럼 얘는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죠. 과실이 있는 때 하나여라고 하면 틀리고 자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 볼 필요 없고요. 복대리 나왔고 뭐 물었어요? 표현대리 물었지. 그럼 무조건 된다. 그렇죠? 답은 5번. 자, 7번. 무권대리 문제는 뭐 매년 출제가 되는 파트죠. 이쪽은 뭐 워낙 많이 보셔서 이제 잘 아실 텐데 빠르게 좀 정리하면 협의의 무권대리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대방 병입니다. 이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의 부동산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마음에 들면 뭘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추인하면 이 계약은 추인 시부터 유효가 되어 처음부터 유효.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다라고 했고 그럼 얘가 추인하고 싶다는 건 얘한테는 불리한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안 하고 싶으면 얼른 뭐 해야 돼? 철회.
그러니까 철회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추인이 전까지, 추인 있기 전까지. 자, 철회하면 을과 병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무권 대리인이 본인 집을 싸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거절하면 되는 거죠. 거절하면 더 이상 본인에게는 효력이 생길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주 나왔던 질문, 철회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선의. 그러니까 철회는 계약을 끝장내는 거잖아요. 끝장내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선의자만 합니다. 최고는 끝장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건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야? 이거죠. 뭐 안다고 물어도 못 보겠어요? 물어보는 건 선악불문이야. 근데 물어봤더니 애가 말을 안 합니다.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이다, 거절이다? 거절이죠. 그러면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이니까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발신주의. 만약에 치사하게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이라고 써 있으면 틀립니다. 받지 못하면이 아니라 뭐예요? 바라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최고의 확답 중에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최고 확답은 전부 다 뭐라고 돼 있냐면 받지 못하면이라고 돼 있지만 얘는 바라지 않으면이죠. 추인이 아니라 거절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병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최고를 했는데 갑이 마음에 들면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거죠. 우리 아들 잘 팔아먹었다 라고 추인해 줬어요?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는 있지만 이 추인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요. 왜 대항 못한다고요? 모르니까. 그럼 언제부터는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상대방이 안 때는 그때부터는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되었다라고 써 있으면 뭘 꼭 확인하셔야 돼? 얘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럼 만약에 몰랐다면 이 병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철회할 수 있죠. 모르고 철회하는 거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을에게 추인되었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추인은 당연히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니까 뭘 붙이면 안 돼, 기본적으로. 단독행위니까 조건기한 같은 거 붙일 수 없고요. 그리고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을 하면 무효.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그래도 상대방에게 불리한데 여기에다가 조건 붙이거나 변경을 하면 상대방이 더 불리해 주니까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무효죠.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이 아버지 집을 5억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8억에 추인한대. 뭐 한 거예요, 지금?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근데 상대방이 내가 8억까지는 괜찮아요 라고 동의했다면 그건 유효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출제했어요? 무권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본인이 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했다라고 출제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변경을 가한 추인이죠. 그럼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그 추인은 무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추인은 당연히 방식의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뭐 대부분 다 방식의 제한이 없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묵시적 추인이라고 봤냐면 이행, 인도, 요청. 본인이 부동산을 넘겨줬다. 계약을 이행하거나 인도하거나 내가 할 테니까 시간 좀 달라라고 기한유예를 요청했다면 추인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비교되는 건 이행, 인도, 요청은 일정한 행위가 있었던, 적극적인 액션이 있었던 건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대요. 장기간 방치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럼 가만히 있었다면 이걸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행, 인도, 요청 이런 말이 들어가야 추인으로 인정합니다. 자, 간단한 거지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무권 대리인이 집 팔아먹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얘가
입장이 달라졌다. 나는 아버지의 거절권을 행사하겠다 할 수 없다. 그렇죠? 등기 말소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병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안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건 표현 대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본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했다라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뭘 물어볼까? 얘한테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돼? 을한테. 이제 무권 대리인 책임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줄여서 135조 책임이라고 부르는데, 자, 좀 전에 봤죠? 본인은 추인권과 뭐가 있어요? 거절권.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어요.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행위로 봐요. 소급해서 유효. 그렇죠? 무권 대리에서는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제3자를 해야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소급표가 있다는 건 절대적은 아니니까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급표가 있고, 자,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효력이 생길 수 없고요. 최고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물어보는 건 선악불문, 철회는 선의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이 안 한대요. 추인을 안 해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죠. 그럼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은 갑의 추인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135조 책임인데 내용은 당신이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해라. 자, 이행 또는 배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을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틀리게 여러 번 출제했죠.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럼 이 책임을 추궁하고자 하는 병은 선이면 돼요? 선이 무과실해야 돼? 선이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계약을 할 때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책임을 지게 되는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뭐랑 혼동하시면 안 되냐면 일반 대리에서 대리는 행위 능력 있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대리는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다고 했냐면 그 대리인이 책임질 거예요? 본인이 질 거예요? 본인이 질 거니까 책임질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 대신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자. 그러니까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능력. 그러니까 일반 대리에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람은 그냥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지금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는 거잖아요. 책임지으려면 책임지을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35조 책임은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이 계약을 철회하고도 물을 수 있어요? 철회하지 않았어야 돼? 철회하지 않았어요. 철회하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확정 무효가 되니까 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회하지 않았고 최고했겠지. 근데 본인은 추인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전제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내용은 이행 또는 손해배상이고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고요. 선이 무과실해되고 책임지게 되는 을은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 문제에서 갑의 미성년자 자녀 을이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의 미성년자 자녀 을이 대리권 없이 이렇게 시작하면 지문 속에 반드시 뭘 묻겠다는 거야.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지를 묻는 거야.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무권 대리인 책임은 이 무권 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져요? 없어도 져요? 없어도. 무슨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뭐였어요? 이 을이라는 애가 계약을 할 때는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사기당했거든. 그러면 사기당한 을이 대리권이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없었네. 그럼 얘도 사기당한 피해자잖아요. 그럼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래도 져야 돼. 그래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 맞아 볼게요.
자, 1번 병이 계약 체결 당시에 을이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 문제에서 상대방이 알았다 몰랐다라고 시작하면 물어볼 말은 최고 아니면 철회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몰랐대요. 그럼 뭐 나오겠어요? 철회 나오겠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있고요. 자, 2번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어요. 추인이다 아니다? 안 해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의 제기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써 있으면 추인으로 볼 수 없고요. 3번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했다.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 뭐가 있으면 유효야?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권대리인 책임의 문제가 생기는데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이 무권대리임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대요. 그러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럼 만약에 병이 선이었다면 과실이 있더라도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면 OX. 틀려요. 얘는 뭐 해야 된다? 선이 무과실까지 갖춰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뻔한 얘기 나왔죠. 단독 상속을 했어요. 상속받은 다음에 거절권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4번. 자, 8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